올해 들어 ISA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기준으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다고 그냥 막 좋기만 한 걸까요? 저축과 투자에 본질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시청자분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ISA 계좌에서 예금할 상품이 없어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혜택을 주면 뭐합니까? 들 상품이 없는데 모든 은행에 전화를 돌려 다 알아봤지만 하나도 들만한 것이 없어요. 이율도 낮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은행에 전화를 돌려봤다고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IS 계좌는 상품이 아니죠. 단지 계좌일 뿐입니다. IS 계좌가 갖는 명점 중에 하나인데요. IS 계좌는 전 금융사 통틀어 1인당 딱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은행에 IS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당 은행이 판매하는 상품만 가입할 수가 있겠죠. 해당 은행이 다른 은행 예금이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고금리예금 등을 판매할 리가 당연히 없겠죠. 예금만 이용했던 분들이 난감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금을 벗어나서 대안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채권 ETF, 주가연계증권 ELS입니다. ELS는 잘 쓰면 유리칼이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도 있죠. ELS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적정한 상품을 잘 선택하시면 맛있는 중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영상은 ELS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ELS를 잘 이해하면 금융 지식이 확 늘어납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ETF 상장 지수펀드를 이해하는데도 바로 직결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은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을 하죠. 저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또 사기를 쳐서 시끌시끌합니다. 은행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사기를 칩니다. 이번에도 은행은 60대가 넘는 순진한 어르신들에게 ELS를 원금 보장 상품이라고 팔았습니다. 은행이 원금 보장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목돈을 덥석 맡긴 거죠. 삼성증권이 판매 중인 ELS 리스트를 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익이 8에서 10%라고 나옵니다. 이 수익률만 제시하면서 대다수 은행이 원금 보장된다고 판촉을 했을 겁니다. 은행의 도덕성에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금융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선택한 본인이 책임이잖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ELS 영상을 올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소비자들이 ELS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자 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금융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금융회사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ETF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만든 펀드라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ETF와 ELS는 용어가 비슷해서 비슷한 상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ETF는 펀드이고 ELS는 증권입니다. ELS는 증권사가 발행합니다.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사와 내기라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LS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소비자가 풋옵션을 매도하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죠? 잠시 후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ELS 상품의 본질적인 구조를 한마디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고 은행 직원들이 판촉하는 장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어르신들이 쪽박을 차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LS는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금융 공부 좀 해볼 건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ELS는 옵션만 이해를 하면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투자를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보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은 잘 모르지만 들어본 적들은 있으실 겁니다. 위험하다, 하지 마라 등등의 말이죠. 여기서 선물은 주고받는 선물, 기프트가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추 농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한창 배추 농사 중이고 수확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농부와 유통업자가 미리 매매 계약을 합니다. 수확 시기에 배추 한 포기당 100원에 사고 팔기로 지금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선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배추 수확기에 배추 가격에 따라 유통업자와 농부의 희비가 엇갈리겠죠. 선물 계약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합니다. 농부가 갖게 되는 권리는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유통업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영어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을 영어로는 콜, 판다는 것을 푸시라고 합니다. 그럼 배추 살 수 있는 권리는 배추 콜 옵션이 되고 배추 팔 수 있는 권리는 배추 풋 옵션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농부는 100원에 배추를 팔 수 있는 권리, 배추 풋 옵션을 가지고 있죠. 이때 농부는 돈이 좀 필요해서 이 권리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배추를 팔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죠. 다른 말로 배추 풋 옵션을 매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야 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농부는 동네 이장에게 찾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장님, 유통업자와 계약을 했는데요. 3개월 후 배추를 수확하는데 배추 한 포기당 100원에 팔기로 선물 계약을 했어요. 이 배추 풋옵션을 프리미엄 5원을 주고 사시면 어떠신가요? 만약 배추까지 폭락하면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됩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우리 이장님은 곰곰이 생각을 하겠죠? 배추 수확 시기에 배추값에 따라 본인이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상, 배추값이 폭락하여 5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장 자신은 농부에게 배추를 1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시장에서 배추를 50원에 사다가 농부에게 100원을 팔 수가 있겠네요. 그럼 농부에게 준 프리미엄 5원을 빼고 45원의 수익이 납니다. 대신 농부는 무조건 배추를 100원에 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 배추값이 폭등하여 150원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시장에서 150원에 비싸게 사서 농부에게 100원에 싸게 판다는 것은 바보가 되겠죠. 그렇다면 파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프리미엄 5원만 손해보면 끝이죠. 손실은 많아봐야 5원으로 끝납니다. 우리 이장님은 100원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면 이 배추 풋옵션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더 리스크가 큰가요? 배추를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을 매도한 농부가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농부 입장에서 배추값이 폭락하면 손실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이죠. 대신 이장님은 손실이 5원으로 한정되겠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아직 유통업자 남아 있습니다. 농부의 농산물이 배추였다면 ELS의 농산물은 특정 주식 또는 지수 등이 됩니다. ELS의 농산물을 기초지수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의 기초지수, 즉 배추가 홍콩 H지수였던 겁니다. ELS를 가입한 사람은 배추를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을 매도한 농부 입장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증권사가 아니고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증권사는 쏙 빠졌네요. 증권사가 이장일까요? 증권사는 그냥 중개수수료를 받는 3자 입장입니다. 증권사와 판매하는 은행은 배추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익을 보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60대 이상 금융 지식이 적은 분들이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던 ELS가 사실은 배추 풋옵션을 매도한 농부 입장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ELS를 투자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ELS를 투자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ELS를 잘 이용하면 은행 예금보다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기에 안전한 ELS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ELS 투자 전략과 노하우는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농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유통업자가 남아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죠? 맞습니다.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배추 풋옵션을 가지고 있죠. 유통업자도 이 장에 찾아서 제안합니다. 자신이 가진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배추 콜옵션을 투자하도록 제안합니다. 유통업자는 배추를 살 수 있는 권리, 배추 콜옵션을 프리미엄 5원 주고 사라고 합니다. 배추 풋옵션으로 재미를 본 이장님은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손익을 따져보겠죠. 첫 번째 예상, 배추가 출하 시기에 폭등하여 150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장님은 유통업자에게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100원에 사서 시장에 나가서 150원에 팔면 프리미엄 5원을 빼고 45원 이익이 납니다. 대신 유통업자는 이장님이 원하면 15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야 할 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 배추가 출하 시기에 50원으로 폭락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배추 풋옵션과는 반대겠죠. 유통업자에게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면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프리미엄 5원만 날리면 됩니다. 이장님이 배축 풋옵션과 배축 콜옵션을 매수해보니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익은 프리미엄 5원으로 제한되는 반면에 손실은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손실은 5원으로 제한되는 반면 이익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LS가 배추 풋옵션을 매도한 농부 입장의 투자 상품이라면 배추 콜옵션을 매도한 유통업자 입장의 투자 상품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커버드콜 ETF가 배추 콜옵션을 매도한 형태의 ETF입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한 투자 상품이죠. 관심이 핫하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커버드콜 ETF는 일부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일부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배당을 높인 것이 특징이죠. 주식과 콜옵션 매도를 합성한 커버드콜 ETF는 장단점이 극명합니다. 주식시장이 보합장일 때는 매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좋지만 상승장에서는 상승 과실을 얻지 못하는 기회적인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하락장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커버로 수익 구조를 합성한 그래프를 보면 상방 이익이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ETF고 파생 ETF입니다. 시장 전체에 패시브 투자하는 인덱스 ETF와는 다르죠. 액티브 ETF와 파생 ETF는 비용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ETF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비용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커버드콜 ETF는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타이거 미국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커버드콜 ETF의 투자 설명서에 나온 설명서를 보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는 2%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보수 0.5% 플러스 합성 총 보수 0.5%인데 이 두 개만 합쳐도 1%가 되고 공개되지 않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2% 이상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커버드콜 ETF를 투자를 하고 제게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가 고배당이라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 수익이 그리 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개되지 않는 이러한 비용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없는 주식과는 달리 ETF에 투자할 때는 유형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옵션을 이해하니 ELS와 커버드콜 ETF 두 상품의 본질적인 구조가 금방 파악되죠. 오히려 둘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사촌관계인 것 같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영상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ELS 상품 제한서 등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커버드콜 ETF는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어떤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는 분부터 말씀드리면 정적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커버드콜 ETF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적 자산 배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50%, 채권 50%를 정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비율을 변함없이 투자를 지속하는 것을 정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해야 하는 연금 투자에서는 커버드콜 ETF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 하는데 우상향 할 때 못 먹고 ETF 비용이 커서 투자 개인이 그럴수록 수익이 녹아나니 손실이 복리로 커지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동적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합니다. 동적 자산 배분은 시장의 상승 추세, 모멘텀을 이용한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연금 투자 시 어떤 ETF 포트폴리오가 좋을지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만 더 공부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 H지수 ELS에 관한 추가적인 이해인데요. 먼저 홍콩 H지수 ELS는 홍콩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증권사가 만든 한국 상품입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해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세계 정세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나 연금 투자를 잘하려면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홍콩은 세계 3대 금융 허브라고 하죠. 한국과는 달리 홍콩에는 세계 자본이 더욱 몰리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들이 한국보다는 홍콩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홍콩 주식시장에는 두 개의 지수가 있습니다. 항생지수와 항생 H지수입니다. 글로벌 투자를 위해 둘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홍콩 기업, 중국 기업, 외국 기업 세 종류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 세 가지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지수이고 항생 H지수는 중국 기업들 H주식 40개에 대한 지수를 말합니다.
H 주식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국영기업을 말합니다. 이 중국 국영기업들의 매출은 중국 본토에서만 발생합니다. 항생 H지수는 중국 본토의 경제상을 대변하는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지수와 항생 H지수는 구성기업들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신다면 금융지식이 한 단계 더 높아지신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추농부, 유통업자, 이장, 딱 이 세 사람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LS는 배추 팔 수 있는 권리, 배추 풋옵션을 매도한 구조, 커버드 컬 ETF는 배추 살 수 있는 권리, 배추 콜옵션을 매도한 구조,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옵션을 매도한 쪽은 손실 리스크가 무한대, 옵션을 매수한 쪽은 손실이 한정적이라서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금융상품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상품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언제든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금융상품 주식을 국내 상품으로 한정하면 수익 기회가 훨씬 적어집니다. 국내를 벗어나 광범위하게 금융상품 지식을 넓혀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